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오후 8시 1분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일을 갔다 왔어요. 무려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날 물건 뭐 간단하게 내린 거를 뺀다고 치면 무려 4일 동안이나 쉬었습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쉬었다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뭐 공부 열심히 했죠. 매일 촬영해서 올리고 공부 열심히 했고 뭐 좀 차분히 보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교수님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고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치수리고 난 후에 오늘 뭐 경주에서 김해 갔다가 김해에서 내일 아침에 물건을 내릴 진천으로 가서 물건을 실어 놓고 집에 들어와서 오후에 들어왔는데 좀 잤습니다. 요즘 좀 잠이 좀 많아졌어요. 네. 요즘에는 잠이 오면 그냥 자버립니다. 예, 잠이 오면 그냥 자버립니다. 자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란성 스트레스 있죠. 내란 증후군 그걸로 요즘에 상당히 힘드신 분들 많을 줄 아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헌재 발표는 안 났어요. 언제 선고를 할 건지. 어쩌면 정말 장기간의 초장기간의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땐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적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시간 있을 때마다 매일 공부하고 촬영도 하고 그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 제가 똥줄 탄다고 해봐야 발표가 언젠가 날 발표가 빨리 나고 뭐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녁인 관계로 내일 5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낮에 잠을 잤으니까 당장은 피곤할 것 같지가 않아서 책을 좀 본 다음에 저녁을 먹고 뭐 이럴 예정입니다. 지금 쉬어서 잠을 좀 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충전된 상태이니 오디오북으로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커피도 지금 한 잔 마셨는데. 자, 오늘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9쪽까지 읽었습니다. 자, 29쪽.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어김없이 따르릉 울리는 자명종 소리. 힘겹게 눈을 떴지만 오늘 아침도 개운하지가 않다.
어젯밤 꾸었던 꿈의 잔상이 아른거리면서 푹 자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피곤함이 몰려온다. 침대에서 계속 뒹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러한 피곤한 일상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순간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도 또 늦었군. 깜짝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본다. 어제보다 눈밑의 주름은 더 분명해졌고 피부 탄력도 떨어진 느낌이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지만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허둥대며 겨우 준비를 마치고 종종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내닫는다. 당당한 오피스 레이디로 보여야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오피스 레이디 라는 이거 뭐 다 환상 같은 건죠. 지하철역 계단을 중간쯤 내려가는데 들려오는 지하철 출발 소리. 오늘도 재수없는 날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몇 분을 기다려 지하철을 탔지만 오늘따라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다. 왠지 답답하고 불편하다. 생각해보니 소중한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주위 사람들과 소원해진 느낌이다. 나와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아끼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은 누굴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만날 사람이야 다시 만들면 그만이지.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지.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은 식당에서 분위기 있게 멋지게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어. 맞아. 거기에서 새로 가방을 출시한다고 하던데 구두와 잘 매치하면 나만의 스타일이 완성될 것 같아. 이런저런 상상과 생각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나. 자기의 시대가 되면서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개인의 권리와 욕구도 충분히 높아졌다.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고 살아남아야 하므로 개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효율과 성공이 최고의 덕목인 시대에 사회의 흐름에 편승해 자신을 드러내고 성공하고 싶지만 무한 경쟁에서 지쳐가며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나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대인관계는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개인은 기업의 이윤에 복속해야 하고 이윤을 내기 위해 감봉이나 해고와 같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다. 또한 소비자로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비슷한 물건을 소비해야 하는 한 명의 소비자에 불과하기도 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인은 딜레마에 빠져 있고 한편으로는 소외되면서 개인의 무기력함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별것도 아닌 존재라는 느낌이 동시에 있다. 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어진 일에 충분한 책임을 느끼고 맡은 일에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성사시키며 때로는 야근을 하고 시간이 나면 학원을 다니며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생활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질문에 우리는 아직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가? 삶에서 이 일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적당한가? 일을 위해서 휴식, 가족, 인간관계, 도덕적 가치 등 다른 것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우리들은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즐겁고 행복한가?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충분히 인간적인가?
날마다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고 있는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기대감과 설렘을 주는가? 때가 되면 먹는 밥이 정말 맛있는가? 한 잔의 커피는 충분히 달콤하며 마음속에 여유를 주는가? 해질 무렵이면 오늘 하루도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가? 잠자리에 들면서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는가? 아이고, 질문들이 많네요. 대답해 볼까요? 나는 즐겁고 행복한가? 아, 아니야. 대답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다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즐겁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때로는 지겨우며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지금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래에도 편안할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지 불안해한다. 또한 수시로 우울감을 느낀다. 하루하루가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어쩌면 힘들고 불행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자기의 시대는 개인에게 권리를 주고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게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요구한다. 개인들은 스스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커다란 시스템 안에서는 의미 없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양면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인의 양면성은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며 우리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양면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몰두하게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한다. 저는 요즘 조금 설레는 게 조금 있다면 이 학문의 세계로 깊이 조금씩 깊이 좀 더 이제 들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솔직히 요즘에 이제 이 내란 사태를 맞이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라는 걸 알면서 어,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 따위 사회에서 내가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어요. 예, 조금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근데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정말 건조하기 짝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 정말 힘들죠. 버티기가. 저는 특히 그런 거에 예민해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침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공부를 이제 좀 하기 시작하니까 아, 오히려 삶의 무게 중심이 공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설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또 내가 해야 할 공부 이런 거 해나간다는 것이 그런 데서 삶의 의미를 좀 더 찾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하는 일도 재밌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예. 뭐 돈도 벌고 재밌기도 하고 또 저는 일을 할 때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 같은 것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그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뉴스를 많이 보지만 뭐 그렇게 다니니까 그런 시간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스스로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이
요즘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튼튼하게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하는구나.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건강체가 좀 더 튼튼해지고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나 이런 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우리 나라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런데 결코 윤석열이나 지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저 따위 자들을 위해서 저 따위 자들에게 혜택이 가라고 저 따위 자들이 있는 한 결코 그런 의식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불복종 운동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도 이제 좀 많이 줄였어요. 예. 더 줄여도 됩니다. 예, 걱정 없습니다. 대신 소비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예, 소비도 많이 줄이고 일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라 망하면 누가 더 손해매요? 예, 저 갖고 뭐 기득권들이 더 손해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해보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잃을 거, 저 기득권은 100, 1000을 잃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도 겁도 없이 군림하려고 들어요?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요즘에 뭐 기사를 보니까 놀고 먹는 20대가 120만 명? 참, 놀고 먹는다는 말은 취소하고요. 일을 안 하고 어, 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놀고 먹는다는 거는 뭐 제 말을 잘못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젊은 세대가 120만 명이라는 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게 뭘 사는 건지 말을 해주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공동체 의식 따위는 저기 개나 줘버려. 어? 이런 생각이 강하겠죠. 이 경쟁 사회에 참 사회는 파시스트화 돼가고 있고 그거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분들 다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드시긴 하겠지만 규칙적으로 뭔가를 저는 공부와 운동 뭐 이런 거를 추천을 해드리지만 공부 운동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 운동 그런 시간을 매일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집에서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약이 되고 보약입니다. 보약. 예. 뭐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천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부족함을 채우려는 갈망 그리고 박탈과 소외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고 불편하다. 때로는 불안하고 우울하며 화가 치밀기도 한다.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고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며 관대하지 못한 내 모습에 실망한다.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생각 또 생각.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 후회스럽고 대학 때 좋은 학점과 높은 토익 점수를 따놓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얼마 전
헤어졌던 사람이 내 인연이었나 하는 미련은 왜 이리도 드는 건지 지나간 시간을 떨쳐버리려니 이제 남날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기 시작한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결과가 불안하고 다음 달 있을 승진 발표에서 탈락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면에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곤 한다. 앉아, 정견아. 내려갈 거야? 어? 내려갈 거야, 정견이? 앉아. 옳지. 가만 있어. 마음속 빈 곳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취할 때까지 마시며 수시로 담배도 피우고 지름신이 강림해서 확 지르고 싶을 때도 있지. 먹고 토하고 매일 취하고 능력 이상으로 쇼핑하고 남몰래 혼자 비밀리에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채우려는 집착이 도를 넘어 중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 그러다 보면 아이고 정견아 안돼 이놈 새끼야 가만 있어. 어? 내려갈래? 내려가. 자, 옳지.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내린 판단에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곤 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은 나. 대인관계가 제대로 될 리 없지.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항상 힘들어. 휴대폰에 전화번호는 수백 개가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간혹 마음에 들거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집착해서 관계가 어색해지곤 해. 때로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안 그런 척해. 예. 이제 인간관계를 보는 눈도 바뀌어야 돼요. 옛날처럼 뭐 자기를 진정한 친구 뭐 한 몇 명이 있으면 뭐 인생을 잘 살았다 어쩌고 이런 얘기는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간관계가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졌어.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것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뭐 자기 속마음이 딱 맞는 사람 절대 뭐 배신하지 않은 친구 뭐 의리 이런 거 찾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지쳐버립니다. 아예 그런 거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때 만나는 사람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저도 근데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저도 뭐 그다지 뭐 인간관계 맺고 싶지도 않고 아이고 귀찮아요 그냥 세상 귀찮. 죄송합니다. 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예.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사회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자기의 시대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해보면 자신에 대한 확신은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다. 우리는 수시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내면의 불안을 자극한다. 우리는 자주 불안을 느낀다. 욕구가 중요시되는 자기애의 시대에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욕구는 불안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욕구가 강해지면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욕구의 지나친 충족으로 인한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강렬하고 높아진 욕구는 그만큼의 불안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높아진 욕구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현대인들은 능력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과 일 중독은 우리 시대의 불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노이로제다. 그러므로 자기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이기도 하다. 불안장애를 겪는 현대인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늘어났지만 나는 정말 가치있고 존엄한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부족하다. 소비자로서 권리가 커진 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가 성장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자기애의 시대는 개인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시대다. 사회는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을 높여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능력을 가져라. 더 멋진 몸을 가져라. 더 날씬해져라. 더 멋진 옷을 입어라. 더 특별한 음식을 먹어라. 더 좋은 차를 타라. 더 좋은 집을 가져라. 비교하라. 그러면 그대는 행복해질 것이다. 비교하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잠깐의 행복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내면으로는 자신이 모자라거나 가치없는 존재라는 느낌에 휩싸이며 열등감에 빠져들곤 한다.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콤플렉스에 지배받는 나약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회의와 혼란을 느끼며 자신에게 묻는다.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자기의 시대는 자신을 편하게 노출시키기 어려운 시대다. 보이지 않는 경쟁의 분위기에서 개인은 항상 평가받아야 하고 타인의 시선은 그리 편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로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따뜻함과 편안함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죠. 따뜻한 인간관계 이런 거를 그리워하는데 사실 이런 게 없으면 낭만도 없고 낭만이 없으면 삶이라는 게 참 건조하기 짝이 없고 불행한 삶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낭만을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노을 같은 거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을이나 뭐 바다 이런 거를 좀 낭만적이잖아요. 네, 대인관계는 넓어졌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며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지만 내면적으로는 외롭고 고독하다. 게다가 소외된 개인도 많아졌다. 드러낼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은 점점 깊어진다.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 존재다. 그렇지 못한 현대인에게 우울증이 많아지고 자살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의 풍요에도 내면의 빈곤감과 결핍감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심해졌다. 모든 것이 많아지고 흔해졌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갖지 못한 느낌, 결정적인 것은 없는 느낌, 중심이 공허한 느낌, 2% 부족한 느낌이 마음 한 군데에 자리 잡고 있다. 자기애의 시대는 빈곤의 시대다.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갈망을 느낀다. 빈곤과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노력하기도 한다. 세련된 물건을 추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물건을 수집하기도 한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한다. 때로는 술이나 담배에 담닉하며 쇼핑이나 도박 혹은 특정 행위에 몰두하기도 한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책을 좀 막 사다 제끼는 것 같아요. 책을 정말 참 많이 샀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제 소개시켜야 드려야 될 책이 있었는데 소개를 못했는데 끝날 때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책을 막 사요 그냥. 물론 다들 좋은 책이긴 합니다. 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면서 멈추지 않는 생각은 오히려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었다. 박탈과 소외에 대한 반발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에라도 더 매달리지만 행복하지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갈망과 공허함을 느낄 뿐이다. 어떤 이들은 몰두와 집착이 심해져 중독으로 치닫는다.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관계 중독 등 다양한 중독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 책이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11년인가요? 12년인가요? 12년이네요. 뭐 지금 얘기한 현대 지금을 얘기한 거라고 해도 뭐 무방한 얘기들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견아, 안돼 이놈아, 안돼.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어이야, 아이고, 그 삶이 외로울 때는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워 보십시오. 저는 키우고 있는데 정견이를 제 아들 삼아서 키우고 있는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성공적이에요. 제합니다. 우리 정견이 인터넷으로 샀는데 90만 원 주고 샀어요. 조만할 때. 한 두 달 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정견이가 오면서 그래도 제가 정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정견이에게. 녀석 데려올 때도 참 귀여워가지고 내가 잘 키워봐야지 하고 다짐을 했었는데 이 녀석도 저 덕분에 행복한지 어쩐지 행복해하는 것 같긴 한데 아빠를 보면서 크게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뭐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 뭔가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애완견 키우는 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완견 키우려면 자기 자식이다 생각하고 20대의 고민거리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질풍노도와 같은 10대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보다 현실적으로 세상에 맞서야 하는 20대의 터널을 지나게 된다. 20대는 둥지를 떠나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시기다. 전공 공부를 해야 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며 세상의 법칙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다. 유아기적 감성에 고착되어 있거나 부모나 다른 유년기적 표상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20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되곤 한다. 또한 개인의 성장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이 있는 경우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은 공부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므로 자신에게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20대 중반이 되면 느끼는 현실의 무게는 10대보다 무거워지지만 고민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10대부터 강해진 내면의 욕구에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인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욕구가 만족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다시 정신적인 고민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지난다면 훨씬 나은 40대와 50대를 겪게 될 것이다. 30대의 고민거리. 20대가 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한 현실은 30대가 되면 더욱 그 힘을 공고히 하게 된다. 현실과 이상이 팽팽히 맞설 때 현실은 꽤나 막연하지만 미래는 그래도 낙관적이었던 20대와는 달리 30대는 현실의 힘이 구체화되면서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시기다. 30대는 내가 정말 어른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늙고 싶지도 않고 늙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고 현실의 무게는 전에 없이 무겁게 느껴진다. 저 같은 경우는 20대까지 개고생을 하다가 진짜 나락으로 극간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30대 초에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선도 하러 다니고 한 달씩 절에 머물면서 동안거라는 불교 수행 프로그램에 30대 때 6번에 걸쳐서 그 이상 다니면서 참선 수행도 해보고 불교 공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삶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잘 드는 표현인데 큰 배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이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정말 그 큰 배가 고통스럽게 회전 방향을 선선히 천천히 정겨나 방해하지 마.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거든요. 괴로웠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그래도 행복했던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찾아간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랄까요? 그런 거를 알면서 그 기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그 절에서 수행하던 그 시기가.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30대의 현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끝간데 없는 나락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뭐 경제적인 성공 어쩌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내려놓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뭐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30대는 현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지속함으로써 안정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공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대인관계와 그에 따른 감정의 처리는 30대 현실의 또 다른 주요 축이 된다. 대인관계 중에서도 이성관계와 결혼은 매우 사적이지만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30대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는 것에서 시작하곤 한다. 현실의 첫 번째 무게는 흔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계가 있다. 20대에 시작한 일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하며 일과 연관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한다. 또한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과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30대에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끼고 또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 성공을 의식하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한다. 왜 나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걸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루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일이 지루해지고, 저는 20대 때 정말 많이 직업을 바꿨습니다. 온갖 많은 일을 했는데, 뭐 기자도 했었고요. 뭐 아무튼 회사 들어가면 뭐 금방 때려치고 나왔어요. 제, 제 20대 때 저는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전공이 치과 기공사였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제 하고 싶은 말은 30대쯤 되면 일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사람인데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지겹죠. 30대 후반이 되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불쑥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 개인은 마치 갱도의 막장에 서 있는 듯한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회사에서 승진의 압박을 받거나 일의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사회적 성공을 향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의심과 불안이 생기며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30대는 보다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한다. 열정과 욕망에 이끌려 이성에게 강렬하게 매혹되기도 했던 20대와는 달리 30대는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넓어진다. 경험이 생기면서 사람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격과 이성의 성격의 조화를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다양한 개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끌리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성을 찾고 사랑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주된 과제가 된다. 나아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30대의 중요한 과제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30대의 고민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가까운 사람과 거리가 더욱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까워졌다가 크게 실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결혼에 대한 신경증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이성의 선택이나 결혼에 있어 갈등을 겪게 되고 깊이 있는 이성 교제나 결혼은 미뤄지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여부와 육아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혼 이후 가정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30대는 진정한 한 개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 현재의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세계나 가정으로 마음을 이동시켜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아가 건강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성격과 캐릭터를 확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실의 토대가 빈약하고 열악하면 현실을 보는 눈이 왜곡되기 쉽다. 30대는 세상에 대해 충분히 적응해야 한다. 30대 후반이 되면 중년기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중년기 이후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일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각 연령대에 고민을 보편적인 고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40대입니다. 40대의 고민거리.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중년 남성이 우발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온 이 남성은 얼마 전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나고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주위에서는 안정적인 자신을 부러워하지만 스스로는 지금의 삶이 권태롭게 느껴지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알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자신은 원래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성격인데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은 전혀 그렇지 못해 일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으며 사업을 하고 싶지만 주위에서 반대하고 자녀들의 학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어려서부터 외모가 못생겼다는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불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자가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이며 신뢰감을 주는 편안한 외모의 소유자였기에 환자의 이야기는 매우 주관적이며 내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우발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한 것과 내면에 대한 불만과 이게 현재 직장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며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윗집이 또 신경 쓰이네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혹시 제가 책을 읽어서 이게 소음이 나는 건지 어떤 건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윗집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설마 방음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만 형님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좀 목소리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에 찾아온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현상은 다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분장애의 가능성이다. 중년기에는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우울증이 생기면 기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생각과 판단이 기분에 좌우될 수 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과거는 후회스럽고 현재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미래에 대한 염려는 많아졌다. 이럴 경우 환자의 고민은 현실 도피적인 것이 된다. 둘째, 내면에 숨어있던 어떤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태와 우울감이라는 현실이라는 무게로 인해 자아로만 살아오다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라는 내면의 요구의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불편함은 증상이라기보다
도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마이크를 사야 되나? 마이크를 사면 좀 조그만 목소리로도 해도 괜찮은 건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이네요. 원래 이 옆집하고 윗집은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사람이 안 살았는데 저 이사 오고 나서 이사 오는 바람에 이기적이지만 신경 많이 쓰입니다. 아파트가 얘기 안 좋아요. 낡은 아파트라 가지고 또 방음도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떠드는데 미친놈이라고 하는 건지 어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솔직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있다. 공자는 마흔을 불혹이라고 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시기라고 했지만 실제 마흔은 격동과 변화가 많은 시기다. 겉으로 마흔은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직업이나 성격 그리고 주위의 인간관계가 정해지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흔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시기다. 마흔의 10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한 개인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40대를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40대는 그리 녹록한 시기가 아니다. 30대에 가졌던 현실의 무게는 40대가 되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아이로서 사랑과 기쁨을 주었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부딪히기 시작하고 자녀의 양육 비용도 현저히 증가한다. 또한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도 더 강해진다. 40대는 사회에서나 집안에서 중심이 되고 또한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로 삶에서 가장 치열한 시기다. 직장인들은 40대가 되면 치열한 경쟁에서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성취감이나 무력감 중 어떤 감정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자녀 양육에 전념해 온 사람들은 자녀의 대학 입시 성공 여부에 따라 자신의 30대와 40대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40대 가정주부 중 결혼 이후 육아나 가정 생활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은 흔히 볼 수 있다. 겉으로는 배우자와의 소원한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결혼 이후 서서히 심해진 자기 상실과 자기 소외도 그 이유가 된다. 그럴수록 여성은 자녀에게 집착하기 쉬운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자녀의 상태는 더 나빠지곤 한다. 40대는 삶의 현실적 무게가 가장 무거운 시기다. 견디기 쉽지 않은 현실 자체보다 오히려 그 무게를 견디어 왔고 앞으로도 견디어야 하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힘겹게 현실과 투쟁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곤 한다.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자신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곤 하는 것이다. 40대는 본격적인 노화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남녀 모두 갱년기가 시작되는 등 생물학적 변화가 뚜렷해지기도 한다. 30대보다 확실히 떨어진 체력과 시력 등 감각기관의 노화를 경험하면서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뇌졸중, 암 등 매스컴에서 떠들던 성인병에 대한 정보가 귀에 들어오고 건강 문제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때로는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지인의 사망 소식과
다행히 병은 발견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노화 등은 40대가 만나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다. 갱년기의 시작과 더불어 건강 문제는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결된다. 40대에는 갑작스런 성공이나 행운도 찾아오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예전보다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사의 평가도 예전만큼 호의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이상 없는가?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느낀다. 심한 경우에는 사업 실패나 해고 등으로 경제적 압박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한다. 삶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40대 중후반이 되면 현실의 문제에서 자신의 문제로 관심과 고민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된 자리를 잡고 경제적 여유를 위해 별 생각 없이 매진해왔던 자신과 일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집단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혹은 자신만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미완성 상태로 나이만 먹어가는 자신을 좀 더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과거 10대에 경험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소위 제2의 사춘기를 겪게 만들 수도 있다. 보다 진지한 고민은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고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년의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 40대는 한 개인이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시기다. 타성과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서 자아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진정한 개인이 되는 것, 소위 제대로 된 자기 실현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시기가 40대인 것이다. 40대는 진정한 자기 실현과 개성화를 위한 도전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찾고 나면 40대 후반이나 50대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네, 이렇게 40대까지를 봤는데요. 조금만 더 읽으면 챕터 2로 넘어가네요. 자, 조금만 더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과연 우리들은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진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나은 직장, 좀 더 많은 수입, 보다 나은 배우자,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면 내가 느끼는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이 앞에 내가 나열한 것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거리로 돌변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과연 내가 고민이 해결될까? 우리는 나의 기분이나 생각 그 자체보다 나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 하거나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바꾸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이 바뀌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만족이나 행복감의 근원적인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생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적어도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나의 밖에서 찾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자아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밖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도 함께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의 의견에 동조해 주길 바란다. 회사가 나에게 잘해 주길 바라며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고 정부의 정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나에게 다른 사람 정도의 운만 있었어도 상황이 나아졌을 것인데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만 없었어도 괜찮았을 것인데 물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며 공감이 가는 생각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나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나 환경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근데 이게 또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내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도 대단히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사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경쟁, 처절한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둘 다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오로지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만 이 생각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나이다. 오늘 내 기분이 좋지 않고 요즘 나는 우울하고 자주 불안하며 되는 일이 없어서 괴롭고 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느낌이 들고 나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 없어질 것 같아 걱정스럽고 내가 힘겹게 넣는 펀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괴롭고 나의 월급이 줄어들까봐 힘든 시기에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까봐 나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나의 가족들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길까봐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우울해한다.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은 나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나 외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삶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깊이 찬착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스포츠 축구 같은 거에서 수비 부분에 대한 야구로 치자면 수비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공격 부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공격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됐건 근데 문제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에만 매몰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수비책이네요. 수비책. 수비에 대한 수비에 대한 능력치를 올리는 책.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대부분의 걱정, 근심, 불안, 우울, 불편한 느낌, 자신에 대한 혼란의 주인공은 항상 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나를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환경의 문제,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 아니죠.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네. 시비를 못 가리면 청맹관이가 되는 거예요. 청맹관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시비를 확실하게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중간학을 가르쳐 주셨던 뭐 불교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김성철 교수님, 고 김성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작 당신은 우리에게 공을 알려주셨지만 그 강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에 빠지지 말고.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신에 대한 관념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으며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나의 이익, 나의 관심, 나의 취미, 나의 대인관계,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 자신에게 집착하게 된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태도는 시야를 좁게 만들고 정신건강을 해롭게 한다.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 자기 중독, 지나친 자기 연민, 자기 비판과 학대, 자기 고립, 자존심만 세우려는 태도 등이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내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환경이 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방관자로 있다가 혜택만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다.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내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를 그렇게 여기고 나름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면서 잠깐 기뻐했다가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혹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으로써 챕터 1이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읽다 보니까 50쪽까지 읽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 9시가 넘었고 밥을 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 책을 아까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필사를 하고 있었던 대승기신론, 그거 지으신 분이 정화 스님이란 분이세요. 저는 이제 그분 책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접했는데, 뭐 중론, 대승기신론, 뭐 유식 30송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록을 책으로 엮어서 냈어요. 대단히 인상 깊게 읽었고,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그 대승기신론을 여러분들에게 오디오북으로 낭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상당한 높은 경지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아주 충격을 저는 받았고요. 놀라웠고, 이분한테 배울 것이 참 많겠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분 책을 4권을 갖고 있는데, 중론, 대성기신론, 섭대승론, 유식 30송, 이 책들에 대해서 4권을 갖고 있었는데 몇 권 더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샀습니다. 요즘에 책을 그냥 막. 예. 첫 번째는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예, 얇은 책이고요. 반야심경은 꼭 불교 불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경전이죠. 짧은 경전인데 샀고요. 두 번째는 니체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삶은 괜찮으세요? 마음대로 풀었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제가 20대 때 읽었었는데, 읽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유명하니까 읽어봤는데, 근데 차라투스트라를 읽고 정화 스님께서 나름대로 해설을 붙여받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정화 스님의 마음 멘토링.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마음, 이제 일상에서 겪게 되는 마음 불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증문즉설처럼 이렇게 쭉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책도 그냥 다 샀고요. 그냥 있는 책 다 샀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이 정화 스님의 마음 강의. 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그냥 좋아하기. 이 책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고 짧은, 이 앞에 그러니까 두 권은 좀 쉽게 대중서로 만들어진 책이고, 이 책은 뭐 그냥 이제 자기의 평론 독후감 정도 생각되고요. 이거는 이제 강독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 같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책을 사책졌습니다. 또 아이고, 산책들 다 읽어야 할 텐데.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진천에 갔다 와야 됩니다. 내일은 아마 강의가 아니고 영상 녹화를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